안녕하십니까. BBS 불교 방송 화쟁 토론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We reject the politics of accusation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매도의 정치 그리고 우리는 보복의 정치를 배격한다. 지금 SNS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많은 토론이 보복과 그리고 매도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지 성숙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교방송 화쟁토론, 오늘은 가짜뉴스와 집단 세뇌를 주제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신 정운천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손현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소개드린 미셸 오바마 여사의 얘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미국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SNS나 또는 소셜 미디어로 메시지를 받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시고 생각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즉각 반응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기술적인 변화가 언론의 자유를 더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국민들을 깊은 생각에 들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감정에 실려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정치적 의견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반항들이 결국은 정상적이고 깊은 성찰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정운천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즉각적 네. 반응은 감정적인 거고 그거를 응답으로 바꾸면 이성적인 게 되죠. 네. 다시 얘기하면 즉각 반응하는 거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를 사실로 얘기하고 한번 뱉어놓은 얘기들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들어보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고 응답을 하게 되면 사실에 가깝게 되고 또 주장을 하더라도 그건 이성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훨씬 나아지는 세상이 올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처방까지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기본 원인부터 따져서 네. 지금 현재 너무 감정 위주의 이 정치적인 반응들이 아주 거리에 넘쳐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미디어의 기술적 변화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그것을 전공하고 계시는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손영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는 원하기만 하면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그런 정보 하나하나를 따라가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눈을 바깥으로 돌리면 해외에서는 더 많은 정보가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정작 사람들이 많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지혜는 얻기 어려운 그런 사회다.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군요. 먹을 것은 많은데 정작 자기 몸에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고 하면 도서관에 뭐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장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도서관 사서라고 칩시다. 어떤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는다면 자기가 필요한 책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의 한국 사회의 정보 현상은 누구도 그런 어떤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알려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자기가 필요한 지식은 얻지 못하는 이런 이중의 혼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의 빈곤이 지배하는 아주 이중적인 현상이고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정작 필요한 책은 구하지 못하고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앞에 누군가가 얹어놓은 대로 책을 접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결국은 누군가가 자기네가 많이 읽히고 싶은 책을 위에다 얹어놓는 이런 현상이 지금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진영 논리에 입각한 거짓말 뉴스 여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했느냐 여기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 누가 얘기했느냐에 의해서 이 찬반이 갈려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진영 논리에 입각한 건데요. 네, 직접 정치 현실에서도 경험하고 계신 정운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진영 논리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옛날 장관 할 때 광우병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그 이후에 정치에 입문해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날까 했더니 가장 큰 문제는 이 소통, 불통, 네. 불신 이 두 가지예요. 불신은 진영 논리에도 있고 또 지역주의 거기에 계층 간, 뭐 노사 간, 할 거 없이 빈부 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분리되는 상태에서 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네. 그러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그래야 이제 신뢰가 생기거든요. 신뢰가 생겨야 그 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불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자기 주장도 감정으로 아까 반응하는 걸로 응답을 해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공감을 해줘야 또 서로가 믿을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요 문제는 총체적인 지금 문제 속에서 너무 빠르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사실이 어디로 날아가고 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가짜 거짓들이 판치는 네. 그런 세상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미셸 오바마 여사 얘기를 들면은 여러분 240자에 묶인 그 생각을 벗어나세요. 왜냐하면 저 트위터가 240자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원인이 있고 전개되는 것이 있고 결과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판단이 있고 이런 여러 과정을 이제 거쳐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은 딱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를 친구들이 다 공유하게 되고 그 공유하게 되면은 그 누구는 정말 나쁜 사람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그룹에서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 버리면 그 그룹 전체에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받아 가지고 그룹에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원래 고독한 군중이라고 데이비드 리스만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중이라고 하는 건 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사회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 개인 한 사람은 군중에서 소외되면 아주 고독한 나약한 존재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SNS의 홍수 속에서 개인이 자기의 주관을 뚜렷이 지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먼저 저는 이 문제를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짜 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분명한 이익을 목적으로 만든 허위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서로가 다투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믿음성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증의 역할이나 검증의 기능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다. 지금은 훈련받은 언론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기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SNS나 어떤 유튜브 모든 곳에서 누구든지 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의 퀄리티, 어떤 순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정보가 퍼나르기를 통해서 전달되다 보면 벌써 그것은 하나의 진실이 돼버리고 진실로 인정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소외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어떤 애매한 상황에서도 그런 것은 우리 사회가 빨리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떤 조급증이라 그럴까요? 속도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 취하다 보니까 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해안은 상당히 부족한 사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포털이 또는 플랫폼이 언론을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중파라든지 이 주파수를 가진 네트워크를 가진 언론 집단 또는 신문과 같은 많은 발행 부수를 가진 언론이 언론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포털이 많은 언론이 낸 기사를 그냥 자극적으로 싣다가 보니까 현재 이 거짓말 뉴스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정운천 의원님 실질적으로 예. 그 광우병 사태 예. 그거를 장관 시절에 그대로 경험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때가 말하자면은 이 포털이 지배하는 언론의 예. 폐해가 아주 여실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시지만은 저 장관님 당사자니까 아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광우병 사태가 일어난 거는 아주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가지고 전국을 뒤덮는 이 촛불 시위가 전개되고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2008년 4월 18일 날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광우병 대책이랄지 수입 개방 대책에 대해서 한 열흘간 준비를 해서 잘 해 나갔고 심지어는 우리가 시민 감시단도 만들고 특별 사법 경찰도 만들어서 한 1,000명이 시창학 광장에 가가지고 그러한 이제 캠페인을 벌릴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허위의 그 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 주저앉은 네, 다운어소는 네. 광우병 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됐어요. 하필이면 그 주저앉은 소 그 CNN에서 보도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혹시 광우병 쇠고기라고 이 매도하는 측에서 저 화면을 이게 광우병 소다라고 사용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우 주저앉은 소는 대사장에 또 산후 네. 여러 가지 한 수십 가지의 그 원인이 있는 건데 네. 그거를 광우병소. 네. 또 아리산 비슷한 대학생이 사망했는데 장례식 과정을 다 보이면서 또 그걸 광우병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또 우리 한국 사람이 MM형 유전자가 네. 94%가 광우병을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우병만 보면 미국산 소만 보면 광우병이 되고 네. 그 광우병으로 거기다가 또 잠복기가 있어서 한 15년 후에는 수십만 명이 걸릴 거다. 네. 그러니까 공포감까지 확대돼서 네. 이게 이제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네. 그게 계속 이제 확대되니까 결국 저는 이제 국민 안전을 팔아먹은 매국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매국노 오적 그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사실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네. 그때 그 광풍을 막아낼 수가 없었죠. 네. 꼭 하나만 더 드린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광우병은 그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를 깬 인간이 이 탐욕에서 나온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식 동물을 초식을 먹여야 되는데 예. 그 영국에서 저 뭐 여러 가지 그 골분, 네. 육골분 네. 이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그게 병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것만 동물성 사료만 완전히 금지시키면 네. 이 병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그거를 막 유행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풀이원이 계속 쌓여야 병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대로 접근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가짜들이 판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그때 뭐 한 3조 5천억 정도의 추산되는 비용이 나갔다고 할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네. 사태가 일어났죠. 네. 예. 그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그 수습 과정에서 네. 3조 5천억 원이 나갔죠. 네. 네. 그 천안함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사태와 광우병 사태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사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안함도 해저에서 쏜 어뢰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이 들을 때는 바닷속에서 일어난 그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많았거든요. 천안함하고 그 광우병은 좀 달라요. 제가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왜냐하면 광우병은 그 이념적인 것도 개입이 됐어요. 반미 사상도 들어있고 그렇군요. 또 그 다음에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불신, 네. 믿음이 네. 없는 네. 불신이 됐는데 네. 그 불신이 확대되니까 거기에 이제 어쨌든 거기를 운동권 세력들이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의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에너지로 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여직원들이 항상 눈물을 머금고 그러한 위협 속에서 또 일테면 이제 제가 개포동에 살았는데 개포동에 끊임없이 데모대가 오고 자택 앞으로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경찰들이 전부 그 엄호하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광우병도 15년 후에 결과가 나타난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그 위험에 대해서 쉽게 인지를 하고 또 이 아까 천안함 말씀드린 거는 해저에서 일어나니까 저처럼 해군 장교를 하고 거기서 40일 동안 초기 활동을 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해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만들어낸 이 거짓말 뉴스가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다 보면 이런 광우병 사태, 천안함 사태 등등에서 이런 큰 사건, 국민들의 아주 그 비탄에 잠긴 그 마음을 이 거짓말 뉴스가 파고 들어가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이런 어떤 거짓과 선동 또 허위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많이 있어왔죠. 광우병, 천안함도 문제지만 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또 한국 역사에 큰 변화를 줬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의 원인에 관해서 80년대에 다녔습니다만 세 가지 큰 의견이 있었죠. 북쪽에서 내려왔다, 남쪽에서 올라간 것이다, 아니면 뭐 수정주의라고 해서 휴전선에서 그 당시는 38선이죠. 38선에서 국소적인 충돌이 있는데 그것이 대형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그 세 가지 큰 의견이 충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은 1950년입니다. 그리고 그걸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을.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전쟁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소는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 외무성 자료가 공개되면서 한국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 장군이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에게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장비 지원을 받고 나서 기습 남침한 것이다라는 네. 것이 이제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적 진실에 관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례에 관해서 겸허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저널리즘이 광우병 사태나 천안함 경우에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각자 자기가 보고자 하는 바, 자기가 믿는 바를 강하게 설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널리즘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뉴스가 그런 어떤 동기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뉴스가 지향해야 될 담아야 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만 띠고 네. 정작 자기의 어떤 개인, 조직, 집단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익 관계가 그것을 통해서 활용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예.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뒤죽박죽된 상황이죠. 말씀하신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인내와 시간과 서로 화해와 용서와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성격도 담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겸허하게 보고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참 이런 기억이 나요. 그 장관실에서 중학생이 전화가 와서 제가 한번 받아보자 했더니 그 중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울면서 장관 아저씨 저 좀 살고 싶어요. 어? 그렇죠. 왜 다 죽는 그 광우병 소고기 미국산 들어오려고 그래요. 네. 저 좀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게 다 있잖아요. 뭐 생리대, 뭐 라면, 수프, 심지어 도마까지, 네. 수돗물까지 그렇게 위험에 빠진다고 하고 15년 후에는 수십만 명의 광우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공포감에서 네.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가짜의 개념으로 보면 참 놀라운 게 미국이 3억 5천만 명 아닙니까? 예. 우리보다 더 잘 살거든요. 네. 그중 거기에서 주식으로 날마다 먹고 있는 게 그건데 네. 아니 그 나라의 그 수준 위생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고 봐야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마음껏 먹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가면 주식이니까 네. 거기 햄버거 먹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그 광풍으로 다 그렇게 세뇌가 된다는 게 하여튼 그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우리 교수님이 그 네. 말씀 한번 네. 광우병 해주시면 사태 좋죠. 때 예. 제가 학생들이랑 다른 이유로 예.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더니만요. 아주 재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처럼 미국에 한번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데 반해서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무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그 사안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파고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가짜 뉴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하면 백년하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은요. 협상 타결을 하고 난 뒤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협상 타결하면 농업이 다 망하고 완전히 미국 경제에 종속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로 그냥 대한민국이 또 도배질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트럼프가 손해났다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FTA를 통해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봤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손해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미국에 종속되는 것 마냥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그것도
지금 이제 제대로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우병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심층적인 심저에는 만약에 한미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올 것이다. 특히 뒤처진 분야인 농업 분야에 아주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위기감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반대하기 위한 광우병 사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거짓말 뉴스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한 이 사실의 왜곡이라는 것이 겹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이 언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뉴스는 진실을 추구한다. 예. 그래서 늘 예. 신속 정확 이거를 추구했는데 지금은 신속은 지켜지는데 정확은 안 지켜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뉴스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디지털 환경이 됐기 때문에 꼭 훈련받은 뭐 프로페셔널 기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뉴스를 만들 수 있는 뭐 밴드나 카카오톡이나 뭐 트윗에서 많은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보다가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퍼나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디서 생산된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포탈에서 또는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는 뉴스랑 이제 동급으로 취급되고 그것이 사실로 인식이 되고 그것이 사실로 인식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바탕을 둔 새로 또 행동 대응 방안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뒤죽박죽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언론학 또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좀 길을 좀 잘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전문가도 단점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전문가주의와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를 얼마나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이것을 우리가 사회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전문가주의가 너무 횡행하게 되면 권위주의나 독선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죠. 그 반대로 시민 참여주의가 너무 압도하게 되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 상당히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친다면 결국은 전문가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에 어떻게 중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든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재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결국 그 문제에 관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 문제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전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소통의 체제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할 대목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어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가정생활에서 원로 또는 어른들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이웃의 어른들에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권위와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바일 환경에 물어보면 더 많고 더 포괄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로들의 권위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포탈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래도 정보와 정보 간의 우열 관계, 중요도, 그런 어떤 원리에 관해서는 포탈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주의가 너무 폄하되고 배관시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네, 아주 손영주 교수님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문가가 논의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비전문가가 예. 논의의 중심에 서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전체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더욱 자극적인 보도가 정상적이고 심사숙고한 보도, 신문사나 방송사의 이 편집 제작의 두루두루 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거친 보도보다 더 우선시되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더 이 미디어에 거짓말 뉴스를 양산하는 토양을 제공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정은천 의원님. 예, 네. 제가 그 광우병 사태의 장본인인데 네. 요새 국회에서 제가 산업통상 자원위원회에서 원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전이 말씀한 대로 또 광우병 사태처럼 되면 안 된다 해서 강하게 지금 전문가들을 배척하니까 국회에서라도 공론화해서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국가를 예, 위해서. 네. 근데 원전을 지금 탈원전을 해서 노령화된 10기를 줄이고 또 계획된 6기를 없애고 네. 그리고 지금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해서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탈원전의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안전에 대한 위험, 또 지진에 대한 위험, 또 지금 현재 그 일본 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그 엄청난 그런 피해 이런 걸 빗대서 얘기하거든요. 거기에다 판도라 상자라는 영화가 사실처럼 그 가짜 영화가 진짜처럼 이렇게 내 보이면서 지금 탈원전을 해갔어요. 네. 근데 결과를 이렇게 진행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을 얘기하면 일본도 또 쓰리마일 원전에 사고가 일어난 미국도 또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에 또 사고가 일어난 러시아도 지금 원전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예. 더더욱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중국이 탕전 지역이라고 거기가 7.8의 지진이 40년 전에 일어나서 네. 24만 명이 죽습니다. 네. 근데 그 주위에 원전이 10기가 지금 증설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계획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천지 원전 1, 2호기는 영덕에 지금 거기에 하기로 했다가 이번 백지화했는데 거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기는 이미 100만 평에 20만 평의 땅 보상을 하고 80만 평을 보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그 800여 명의 원 주민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한 8년 동안 우리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2,400억을 들여서 만든 원천 기술을 또 백지화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수출 전략으로는 간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불안하다고 원전 줄여놓고 원전 중단하면서 수출이 되겠냐고요.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수출 전략지구라도 만들어봐라 해도 안 바뀌어. 그리고 올 겨울에 추우니까 급전 전기를 줄이는 10번을 지금 급전 실시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전기야말로 산업의 딸이고 우리 50년 동안 우리 국가 발전을 시킨 가장 원동력이 값싼 전기였거든요. 네. 근데 전기값도 안 올라간대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국민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해야 된다. 그 위험하다고 하는 공포, 꼭 광우병처럼. 근데 그거는 어떤 문명은 위험한 걸 극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위험하다고 다 중단해 버리면 그 나라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사실을 국민들이 많이 우리 공론화를 통해서 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원전을 보게 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영국의 적기조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이 아시다시피 자동차 제일 먼저 만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자동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가면서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라.
뭐 매우 안전하죠. 붉은 깃발을 단 사람이 뛰어가는 정도의 속도로 자동차가 가면 사고 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고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지만, 그러나 자동차 없이 굴러가는 산업, 자동차 없이 굴러가는 도시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은 그러한 그 위험을 안고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데 100% 안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원전은 99.2%가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인명이 살상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단지 한 번도 없었던 나라고요. 이웃나라 중국은 2020년까지 원전 46기를 만들고 우리의 서해를 바로 바라보는 중국의 동해안에 하고 2025년까지 90기를 건설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이 원전을 안 하니까 표정 관리하느라고 아주 너무 좋아서 한다고 그러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엄청난 원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선거 공약으로 원전을 안 하겠다고 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70%에서 50%로 원전 비율을 줄이겠다고 했던 그 마크롱 대통령도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을 다시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를 했습니다. 세계가 이와 같이 다시 원전을 건설하는 추세에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철저히 배제한 채 탈원전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념, 주어진 그 집단 논리, 이것이 사실을 덮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 김훈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이제 됐죠. 네. 저도 그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그 남한산성 영화를 보고 참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가 300년 전이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국력에 밀려서 조선이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을 적에 우리의 지식인들은 주전 주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주화파와 목숨을 아끼지 말고 항쟁하자는 주전파 간에 끝없는 다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당쟁이 주요한 사회적인 엘리트들의 그 과제였었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뒷전이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보수 진보 논쟁이 계속 이어왔고 지금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의 연원을 학자에 따라 다르게 두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미국식 자본주의가 한국에 들어서면서 보수주의의 원형지를 이룬 근간이라고 봅니다. 네. 이에 반해서 진보의 개념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식 속에서 자생적으로 자연스럽게 진보의 이념도 일정한 세를 유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보수 진보 정권의 교체가 있어 왔고 지금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정치적인 정치 권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보면 마치 병자론 이후에 조선의 당쟁을 보는 것처럼 각각의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우리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편애하게 되고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판과 경쟁의 구도로 적대시하는 이런 어떤 평행선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해야 된다는 원론에서는 다 동감을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각자 이익이라 하는 점에 좀 더 충실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런 그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거짓말이 양산되고 하는 이 사태에서 거짓말 뉴스를 발본색원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광우병 사태를 만들었던 그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응징, 법적인 처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우리 방송국을 네,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네, 결국 마지막에는 무죄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세 가지 아까 아래라민선 문제, 뭐 주재안준소 문제, 애매명 그건 허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은 아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문제를 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지금 말씀 주신 그 화두 가짜 뉴스를 방지법을 네, 국회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어떤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진영 간의 불신, 네, 서로 믿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넓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신뢰가 쌓이면 소통은 이루어지고 이런 가짜 뉴스는 자꾸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이 가짜 뉴스를 타파할 수 있는 발본색원할 수 있는 뭐 왕도는 없겠으나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책, 예. 적어도 가짜 뉴스를 만든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 이런 것이 있어야지 바뀌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가짜 뉴스를 해소하고 앞으로 없애기 위한 방안은 아직은 복합적으로 처방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희생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방안은 우리 한국 사회가 IMF 크라이시스를 거치고 나서 언제부턴가 이익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회가 됐다고 봅니다. 경제적 이익관계, 정치적 이익관계, 사회적 이익관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나 진리가 이익보다 뒷전에 밀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나에게 내가 속한 조직의 집단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진실과 진리는 뒷전으로 가고 눈 감아주는 그런 문화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같이 찾아나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은 배에 탔다 하더라도 진실과 진리에 어긋난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그것에 대한 교정을 요구하는 그렇게 한다 보면 이런 가짜 뉴스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폭로가 되고 금방 사라질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인식이 들어서야 조금씩 사람들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 속에서는 휩쓸려 가기 때문에 희생자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렇군요. 보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가짜 뉴스와 진영 논리, 진영 논리에 의한 집단 세뇌 이것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님 그리고 정은천 미래당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